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이번 주 첫 거래일에도 상승하면서 일주일 넘게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4,600선에 안착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주도해온 반도체주에 이어서 에너지 관련주와 방산주 같은 다른 산업군에서의 약진이 두드려졌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신기록을 쓰고 있군요.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84% 오른 4,624.79에 마치면서 종가 기준으로 처음 4,6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1.11% 오른 4,639에 출발한 이후 오전 중 사상 최고가인 4,650선까지 터치했지만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속출하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째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올해 들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과 함께 12월 이탈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이번 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800억 원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0.2% 상승한 949.81에 마치면서 95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반도체가 주도로 했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눌렸던 업종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죠.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에 활용돼 에너지 저장 장치 활성화 기대감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4% 넘게, 삼성 SDI도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력 수급의 대체제로 꼽히는 원전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현대건설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과 동시에 그린란드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정학적 위기감이 커지자 방산주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간 쉼없이 내달리며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소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며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달러원 환율도 새해 들어서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정부가 달러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그제 그 효과가 힘을 잃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지난달 고강도 구두 개입 이후 처음으로 1,47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강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전날 당국 개입으로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된 이후에 최고치로 오른 수준인데 최근에 환율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네, 일단 최근의 환율 흐름부터 전해드리면 달러원 환율은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이 있던 지난달 24일 이후 단 3거래일 떨어진 뒤 오늘까지 8거래일 연달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70원대에 바짝 다가섰는데 이유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개입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가 조금 있었던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오늘도 뭐 이란 문제까지도 사실은 조금 불거진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원화의 좀 약세의 심리 자체를 좀 더 가중시킨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하는 원화의 실효 가치는 지난 6일 기준으로도 주요 64개국 중 60등에 그쳐서 원화 자체의 약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달러원 환율 1,500원 시대도 걱정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환율, 물가와 외화송금 같은 일상생활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채권 등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함께 환율을 더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를 위한 방미 일정에 올랐는데 이 일정에 환율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진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환율 안정을 위한 추가 협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최근 주가 14만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성과급 자사주 의무 선택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대신에 직원들도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이 오만전자 시절의 책임 경영 확대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였는데 이걸 폐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가 이번이 성과급의 50%를 자사주로 받도록 한 의무 규정을 없애고 직원도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오는 30일 지급될 OPI부터 총액의 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를 받거나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 포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책임 경영이었는데 그럼 임원들의 책임의 무게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앞서 위기론이 한창이던 작년 1월 삼성전자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가 14만 원을 넘어서며 제도를 폐지하자 책임 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수를 다르게 하는 성과 연동 주식 보상을 작년 10월부터 도입하는 등 책임 경영 강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전해드린 바와 같이 새해 들어서도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신용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 과열 신호가 뚜렷해지자 증권사들은 대형주까지 신용거래를 제한하면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파죽지세로 달리자 빚까지 끌어다 베팅하는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빌린 돈인 신용거래 융자는 물론 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까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지 그냥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거는 바보짓이다 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빚을 과도하게 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게 조금 빠지면 반대매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어서 비투 사고는 지난 2023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여러 종목의 주가가 연쇄적으로 급락했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단기간에 증발했습니다. 비투 리스크 경계감에 증권사들은 선제 방어에 나섰습니다. 최근 네이버, 현대차 등 대형주의 신용공여 범위를 줄이거나 신규 대출이나 스탁론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신용거래 자금이 몰리면 시장 조정 때 손실 확대와 반대 매매 등의 우려가 있어 정권사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승세가 가파르면 골도 깊을 수 있는 만큼 증권사들의 비투 관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비투족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순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전부 내놓으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로 향하는 이 개인들의 투심을 코스피로 유턴시켜야만 전임미답의 5,000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산타 랠리부터 새해 연이은 최고치 경신까지 코스피 상승세 동안 외국인들은 줄곧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진입이 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미국의 정책 모멘텀 이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새해 들어 1조 4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00억 원, 1조 9천억 원씩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매도의 한창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이나 AI 쪽을 비중 축소를 좀 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걸 또 받아 안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5,000피 달성을 위해선 개미들의 매수세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놨던 당근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앞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발표했던 재정경제부는 국회 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후 증권사 시스템 도입까지 감안하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증권업계가 국내 주식 복귀 수수료 감면 등 혜택도 주고 있지만 확실한 한 수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 이상 개미 투심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번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6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로보틱스 선두 주자로 전환을 선언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하고 올해 말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시연 현장을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잡한 라스베이거스 한복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앞에서 멈춰선 차량이 잠시 뒤 부드럽게 우회전을 합니다. 네, 직접 모셔널의 로보택시를 타봤는데요. 제 옆에 안전요원이 핸들에 손만 간단히 얹고 있습니다. 급가속이나 급정거 없이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보행자가 보이면 한 템포 멈추기도 합니다. 보신 대로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이곳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3만 회 이상의 운행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시작합니다. Because there's a lot of ride-hail demand in Las Vegas, a lot of interesting pedestrian interactions, especially in those major event areas where there are casinos or convention center. So that gives us a great opportunity to really test and prepare our system. 다만 자율주행 시장은 이미 주요 기업들이 선점 경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구글 웨이모는 2,500여 대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하며 도심 곳곳에서 운행 중이고 테슬라도 실제 도로에서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후발주자라는 지적에 대해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을 정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 안전 위주의 어떤 정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계속 애들을 하고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그런 최적점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별도의 노력을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의 전방위 협력에 나서고 조직 개편까지 단행하며 정면 돌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나흘간 이어진 올해 CES가 지난 9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주목을 받았는데 삼성과 LG, 현대차 수장들도 이 CES 무대에서 저마다 다른 해법을 꺼내들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최지수 기자와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올해 CES 직접 가봤더니 현장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뭐였던가요? 네, 올해는 움직이는 AI, 즉 피지컬 AI가 기술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대표적인데요. 사람의 흉내를 내는 로봇이 아니라 곧 실제로 투입이 가능한 양산형 모델로서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피지컬 AI의 대표 사례로 자율주행 AI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Today we're announcing Alpamayo. The world's first thinking, reasoning autonomous vehicle AI. 알파마요는 가장 먼저 벤츠 차량에 탑재돼 1분기 출시되는데요.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젠슨 황과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양사의 협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수장들의 올해 CES 데뷔전도 관전 포인트였죠? 네, 그렇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류재철 LG전자 사장 모두 이번 CES를 데뷔 무대로 삼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윈 호텔에 별도 전시 공간을 마련해 모든 서비스가 AI로 연결되는 통합 AI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We will embed AI across every category and every product and every service to deliver one seamless Unified AI experience. 다만 시선을 확 잡아끄는 한 방은 아쉬웠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유재철 LG전자 사장은 홈로봇 LG 클로이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클로이드가 고객들이 뭔가 좀 더 퀄리티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로 레이브 홈의 마지막 퍼즐이 아닐까라고. 다만 사람의 움직임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해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CES가 최근 몇 년 동안은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올해 CES에서는 이 전시 한 수축인 모빌리티가 확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전시 부스에도 완성차가 아닌 로봇들만 가득했고요. 독일 완성차 3사 중 BMW만 유일하게 부스를 꾸렸고 포드나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3사는 모두 불참했습니다. 대신 중국 지리차 그룹이 차세대 지능형 주행 시스템을 텐서는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차 로보카를 공개하면서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청문회는 일주일 뒤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커지면서 막판 진통을 겪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우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언제 열리는 건가요? 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당초 오후 2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인과 참고인 등을 두고 막판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회의 개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19일 하루 일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되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보고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네, 우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당시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특혜 시비가 일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불행사하면서 같이 병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현역 회원일 때 장남이 현역병 공부를 했는데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혜를 보호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2년 전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는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요. 국토부는 우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사실 확인 조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파업 여부를 가릴 막판 협상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노조는 12.85%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6에서 7%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이미 임금 협상을 타결한 다른 지자체들을 고려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했는데요. 노조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며 이번 임금 교섭과는 별개란 입장입니다. 이처럼 노사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당장 내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하철 출퇴근 주요 혼잡 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씩 연장하고 지하철 막차 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총 172차례 열차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 670여 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 지역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를 시행합니다.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이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버스 앱과 정류소 안내판을 통해 실시간 파업 상황을 전파하고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주요 역사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둑쫀쿠라는 새로운 디저트가 그야말로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한파 속에서도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입 크기가 10,000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줄 서서 사 먹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고환일 속에서 이런 인기 디저트 수요가 겹치면서 물가 상승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평일 오전인데도 두쫑쿠 맛집 앞에 100m가 넘는 줄이 생겼습니다. 유명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1시간 반은 일찍 가야 넉넉하게 안전빵으로 살 수 있다.
유명한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쫀득거리면서 안에 식감은 또 바삭거리는 게 두 가지 매력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는 손바닥만한 크기로 겉에는 코코아 가루가 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안에는 피스타치오 크림과 카다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수입산 원재료로 한 개당 4,000원에서 10,000원 선에 판매되는데 화제성을 노리고 크게 만든 30만 원짜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두쫑쿠 열풍은 관련 식재료 가격까지 밀어 올리면서 한 대형마트는 최근 피스타치오 가격을 20% 인상했습니다. 가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은 한 번 올라갔으면 내리질 않죠. 고환율 여파로 가뜩이나 수입 식재료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디저트 열풍까지 더해져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의사한테 처방받은 약이 안 맞아도 대개는 그냥 넘기거나 다른 약을 새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처방약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액도 연내 최대 5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영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 이름과 용량 등이 담긴 의사소견서를 받아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팠는데 몰라갖고 그냥 있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앉아.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이처럼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처음 듣는다,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피해 금액도 3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청 절차부터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 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돼 있던 진료비 보상의 경우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외에도 신청인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또 축적된 피해 구제 사례를 분석해 의약품 부작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설 연휴 전에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됐던 일정이 다소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핵심 과제로 꼽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추가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오늘 열린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말이나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9.7 공급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 지역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가용부지를 발굴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해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대상지 협의와 관계부처 조율 중이라고 협의했는데요. 이어 김 장관은 10.15 대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단발적 대응보다는 종합적 대책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핵심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제초안 완화 폐지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뭔가요?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용적률 완화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지원과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행정 제도 측면의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사업을 가로막는 병목을 풀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해 전북 도지사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 특허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에 실패하면서 기술보증 대출을 갚지 못하고 부실화된 돈이 한 해 4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을 따낼 정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도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한때 기업회생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매출이 100억 넘던 회사가 매출이 확 반으로 줄어들고 인원도 100명이 넘는데 갑자기 50명 이하가 되니까 대출이나 추가 대출은 전혀 안 해줍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이 가뭄의 단비가 돼 지금은 대출도 갚고 새로운 서비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긴 곳도 있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특허 기술을 갖고도 빚에 시달리는 중소, 벤처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기보가 보증을 서줬지만 결국 사업에 실패해 기보가 대신 갚아준 기술보증 대출 규모는 매년 급증해 재작년에만 1조 1,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채권은 지난해만 3,769억 원,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를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금리는 잘 안 내려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출할 때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걸 해지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도 기업들은 작년보다 힘들다라고 느낄 가능성은 전 좀 있을 것 같아요. 혁신 기업이 경기 침체에 사장되지 않도록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갖추는 한편 보다 명확한 옥석 가리기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